그러니까 상당히 경기 침체는 이미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 됐다.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경기 침체의 그 마지막에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근데 진짜 경기의 저점은 네, 오늘 모신 분은 김효신 박사님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되시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파견 근무 나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이번에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라는 책을 또 새로 내셔서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요즘 뭐 금리와 환율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화두가 돼버려 가지고요. 예전에 참 어려웠던 분야인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또 따라서 올려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가계부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냐. 이 설왕설래 참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쫓아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용 경색 문제들,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거나 또 자산 시장도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 모두 다 하락이 되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환율까지도 이제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총수요라는 표현을 하는데 총수요도 자극을 해가지고 기업의 생산이라던가 투자, 연구개발 또 이런 것들을 다 줄이게 만들고요. 결국은 실업도 증가하고 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 한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기업들은 경영도 굉장히 어렵게 돼서 실제 실업도 증가하고 고용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부채를 지고 있는 주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가는 이자부터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고 결국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경제 위기로 가는 시작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방 이후에 8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7번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 돼서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도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들이 전이가 되고 외환 위기들이 전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대부분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과거에도 동일한 상황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또 외환이 부족하게 되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또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책을 쓴 첫 번째 이유는 모두 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들 얘기하고 근데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 인상을 할 거며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바로 완화가 되는 건지 또 인상 이후에 상당 부분 한계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유지가 되는 순간에 침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침체가 일어나고 나면 바로 금융 완화가 들어가는 건지 금융 완화가 일어나면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는 좋아지는 건지 경제가 그러면 도대체 좋아지는 게 언제고 어떤 흐름과 어떤 주기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죠. 예, 미 연준이라던가 우리 한국은행 제가 지금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도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편한 진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답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가 불편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대응을 계속 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답을 몰라. 그냥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가 불편한 진실인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통계 데이터로 그 패턴과 흐름과 주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국민 경제나 아니면 여러 투자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남아 있기에 사실 연준 의원들도 조금만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10일 발표에 0.4%로 완화만 되더라도 증시가 바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순간순간에 너무 고통만 있으면 우리가 못 버티잖아요.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들이 경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주기에는 주식도 중간중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떨어지지는 않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20원까지 올라가던 게 1,300원, 1,32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 며칠 사이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환율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의 변동과 불확실성, 변동을 예측하는 걸 또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런 확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편한 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떻게 부채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지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책을 읽으셔야지만 제가 특별하게 근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은 뭐 책을 통해서 자세히 예. 나오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한국 경제에 생기는 일들 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인지 각오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사실 답답한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내년에 뭐 리세션이 온다 뭐가 온다 하는데 책들 내용을 보시면 그 분석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리세션 온다고만 나와 있고 왜 와야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와야 되는지 어떤 기간 동안에 고점이 이르르고 어느 시점에 경기가 침체의 저점이 되는지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통계를 근거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쓰신 책도 지난번 9번? 7번? 8번에 8번. 예. 네, 그 경제 위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 14번 중에 11번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붕괴까지 있는 경제 위기까지도 전이가 됐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 침체는 이미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통상 17개월에서 3년간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점이 바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 고점이 평균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고점만. 고점에서 저점까지 오기까지. 고점이 유지되는 게. 고점이 유지되는 게. 유지되는 게 그게 점점 길어집니다. 90년대 이후에는 고점 유지되는 기간들이 길어져서 마지막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을 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4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침체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침체 징후가 이제 오면서 가장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고점이 지속되는 하반기에 우리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2008년도를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되면서 일종의 시스템 위기도 오면서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서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고점의 하반기에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한 14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금리를 완화하는 기관들은 보통 1년 정도 안에 완화를 시킵니다. 근데 진짜 경기의 저점은 완화로 꺾어지는 시기입니다. 꺾어져서 수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가장 끝의 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완화를 하는 시점, 예. 그러니까 완화를 한다는 건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멈춰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인하하는 시점, 인하하는 시점에 수개월이 지난 거기에서도 완전히 수개월이 끝나지 지나야. 않고 그 기간이 경기 침체 저점의 마지막이고요.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경기 침체의 그 마지막에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미 1,450원에서 요새 1,300원 초로 내려와서 예. 이제 꺾인 거야. 이제 더 내려갈 거야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제가 2008년도에 가장 우리 지금과 근접한 15년 전의 경제 위기가 유동성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패턴인데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2004년부터 2005년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4.2%로 물가가 올라가자 2004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또 너무 빨리 올려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천천히 2년 동안 2004년 5월에서 2006년 6월까지 1%에서 5.25%까지 4.25%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고점을 14개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끝에 2008년도 되면서 시스템 붕괴가 온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붕괴가 오자 실질적인 건 14개월 이후에 2009년도부터 2018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2009년까지. 금리 인하는 1년인데 실제 침체의 저점은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중간에 2009년 3월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인 2009년 3월 6일 날 1,597원까지 찍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요즘 달러 환율이 꺾이고 그러고 뭐 연준에서도 물론 매파 발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완화론이 슬슬 나오면서 증시도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진실 때문에 전체 숲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이런 증시의 반등 이런 것도 일시적인 랠리 정도 네. 꺾어지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반등 구간의 하나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인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시기에 주식의 변동성도 굉장히 대세의 흐름은 하락이지만 변동성이 높아지고요. 환율 변동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 예, 변동폭이 대세는 하락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등락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가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봤을 때 그때로부터는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주식 시장은 보통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 전에부터 어떤 대세 상승을 위한 그 선반영이 시작됐나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던가 나름대로 돈에 대한 유동성 여력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기업 실적이 악화돼서 실업이 일어나서 임금까지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가 보통 포기라고 하잖아요. 자산시장의 포기 상태에 와서 그래야지만 임금이라던가 사실 이런 것들이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상황에서 가더라도 지금은 저점이니까 내가 투자를 분명히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 되더라도 감히 바로 나서지를 못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때 되면 이미 포기를 너무 많이 했고 실망과 좌절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분명히 확인되는 순간에도 과감하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4년 말, 25년도 되셔야 됩니다. 초. 아, 그러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 그다음에 그로 인한 안 좋은 영향은 24년 말까지는 최소한 네.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좀 길게 보시네요. 아니, 제가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예를 들면 제가 자꾸만 2008년 사례를 드는데 왜냐하면 유동성이 2004년도에 금리 인상 시작된 끝이 2009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매번 그랬다. 94년도 IMF 위기도 94년부터 95년간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 돼서 97년도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98년도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IMF 때도 네. 갑자기 우리 98년 터진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상으로 94년부터 95년간의 1년간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신흥국들의 위기로 번진 전이 거고 되면서. 우리까지 온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렇게 금리를 확 빠른 시간 내에 올렸기 때문에 어디 신흥국이 또 터지는 거 아니냐? 그로부터 또 위기가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정말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 기주로 환율이 다른 나라들은 상승을 해서 결국은 뭐 에너지라던가 이런 수입물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미국을 제외하고 또 하나는 각 신흥국들한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자산 가격 하락, 재정 적자, 외화 부족. 이 공통적인 삼중고와 이 공통적인 증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을 쫓아서 유동성 때문에 투자됐던 신흥국 자금이 빠지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긴축 발작이라는 리스크가 전이가 돼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낮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부터 먼저 위기가 일어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벌써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상을 벌써 아르헨티나라던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같은 5개국 정도가 IMF에 구제금융을 벌써 신청을 한 상태고요. 네. 아마 이게 진행되면서 내년도에는 그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실제 외환이 부족해서 위기에 다루는 나라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제가 정부에 있어서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왜 저희가 과거에랑 약간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IMF 당시에는 단기 외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단기 외채가 갚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부채가 외채가 기업 금융입니다. 대기업들이 세계는 하나다,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각국에 나가면서 실제 그게 다 단기 외채를 끌어다가 티코 공장을 짓고 동구권에 이러다 보니까 당장 갚아야 되는데 시설 투자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제 단기 외채 비중이 그 당시에 660%나 됐습니다. 아, 네. 네. 2008년도에도 저희가 단기 외채 비중이 60%가 됐습니다. 지금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외채가 한 3천억 달러 정도인데 그게 전체 DDP의 10%도 안 되고요. 실제 그 중에 거의 한 60, 70%는 회사채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회사채도 아니고 회사채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당장 갚아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환율이 미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징후만 보이더라도 급격하게 100원 이상 하락하는 나름대로 경제 펀더멘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 그냥 단순하게 보지만 아주 무서운 일들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고 네, 네. 그 결과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충격은 받겠으나 아주 위험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계속 가계부채니 뭐니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들에 대해서 이번에 터지는 거 아니야 걱정인데 어쨌건 튼튼하게 보시는 일단 단기 외채가 없다든지 말씀하신.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고 하잖아요. 4천억 불 이상.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 환율 방어하느라 뭐 200억, 300억 달러를 썼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환보유고 안심할 수 없다. 금방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IMF는 제외하고 2008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우리나라가 3개월 만에 외환이 46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그때도 썼던 이유가 도시락 폭탄이라고 해서 점심 때 달러를 뿌려가지고 환율 올라가는 걸 이제 내리는 작업들을 해서 3개월 만에 460억 달러가 나갔는데 올해는 저희가 2003년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 상승에 이제 도시락 폭탄을 통해서 방어하면서 8개월 정도 491억 불을 썼습니다. 사실 외환 보유고가 뭐 적정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랑 달라진 건 뭐냐면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이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 투자로 그만큼 엄청난 큰 손입니다. 그 해외 금융 과거 IMF 때는 아예 해외 금융자산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하지만 외채가 그러니까 개인 부채가 1,800억 정도로 104%입니다. GDP.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1위 정도라 가계부채 문제들이 뭐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면 한 2,100조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회사채 시장이 요동쳤을 때 95조 정도 급격하게 어떤 유동성 공급했듯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연체가 증가한다던가 실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부담으로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면 지금에도 하고 있는 게 뭐 안심 전환 대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했던 게 옛날에 2008년도에도 했던 게 이제 지급 유예라던가 이자 유예 제도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아주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때 발생되는 리스크 사항을 빠져나가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나 아니면 여건은 돼 있다. 이제 어떻게 맞습니다. 잘 대응하느냐. 삐끗 실수하면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심을 되게 높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위기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는 가계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갖고 있는 자산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부채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부 다 앞으로도 전망을 밝게 보기 때문에 성장주에 다 몰빵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가면서 시기적절하게 자산이나 부채나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개인, 국가, 기업도 다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는 뭐 일회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실제 경제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더라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과감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